정부가 오늘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스템 개통을 알리는 브리핑을 실시했습니다. 핵심은 회계를 공시하지 않는 노동조합은 앞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건데요. 특히 상급 노조가 회계 공시를 안 하면 산하 조직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 모시고 직접 얘기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장관님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노조 회계 공시 제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먼저 왜 필요하고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동조합의 생명은 자주성과 민주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대외적인 권력으로부터 그리고 자본 기업으로부터의 자주적이어야 된다. 네. 그다음에 조합원을 위해서 민주적인 절차와 방식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거기에 핵심이 이제 투명성입니다. 네. 그 두 개의 양축이 핵심인데 그 기초는 투명하게 운영이 돼야 된다. 그 투명한 것 중에 제일 핵심은 돈이죠. 어떻게 조합비를 걷어서 어떻게 쓰고 있는가.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나라는 이제 세액공제라고 소득공제도 있고 세액공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세액공제를 받는 그 기부금 받는 단체는 엄격한 회계 관리,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그것이 확인됐을 때 세액공제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노동조합은 다른 데랑 달리 특별하게 예외로 그런 회계 관리 의무 규정 없이 세액공제를 해줬습니다. 15%에서 30%까지.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노동조합이 커진 사회적 영향력, 그럼 책임 이런 거에 비춰볼 때 투명성, 반부패는 뭐 세계적인 추세고 그런데 이제 조합원이 또 노조도 산별 노조화 돼가고 그다음에 복수 노조도 많이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조합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인 통제를 보장하고 조합원이 어떤 노조가 정말 조합원을 위해서 잘하는가를 선택할 수 있는 근거로도 투명하게 회계를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리고 정말 당당한 노조라면 뭐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그래도 이게 뭐 요새 MG 노조 같은 데는 커피값까지도 다 공개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조합원을 위해서 조합원들이 세제 혜택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그건 불이익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 정부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조합원들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바꿔 얘기하면은 국민들의 알 권리, 더 나아가서는 조합원들이 또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그렇습니다. 그 목적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지금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게 상급 단체와 산하 조직이 연계가 돼서 이게 지금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논란의 소지는 없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상급 이게 이제 우리가 노동조합 조직 시스템이 조합비를 거두면 그 돈을 그 상급 단체로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같은 맥락이고 거꾸로 뒤집어서 우리가 이제 행정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적인 복잡성을 감안해서 1000인 미만은 또 우리가 이번에 제외를 하거든요. 그러면 1000인 미만 같은 경우는 위에서 상급 노조야 되게 1000인 이상이겠죠. 거기서 공시를 하면 1000인 미만도 세액공제를 또 받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이게 세액공제하고 연계하신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투명성을 높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이제 인센티브라고 일단 국민 세금이 들어간다. 국민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공익법인처럼 세액공제 요건으로 당연히 회계 공시랑 연결시킨 게 형평성이랑 맞다. 그죠? 두 번째는 그 투명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어요. 근데 현행 노동조합법에 보면 그 결산 결과, 운영 결과를 매년 조합원한테 공표를 하게 돼 있어요. 의무적으로. 그런데 그걸 안 하면 또 처벌을 받겠죠. 그런데 이번에 공시를 하게 되면 그 법적인 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를 해주고 거기다가 세액공제라는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알아야 되고 다른 데랑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취지로 보시면 의무를 다하면 권리도 주는 그렇군요. 그런데 노동계 반응은 좀 차갑습니다. 이게 노조 탄압이라는 얘기까지 해가면서 지금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풀어나가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뭐 노동조합이 계속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지금 노동조합은 사용자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회계를 공개하라는 거 아니었어요? 우리가 IMF 경제 위기를 맞은 것도 분식 회계라든가 깜깜이로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정작 본인들은 우린 예외로 해달라. 이건 노동조합은 민주주의 학교라고 하는 거예요. 조합원이 많이 알아야 되고 알수록 참여하고 애정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단합이라고 그러고 또 하나 뭐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하는 노동 정책들이 기업에 소원수리를 한다. 지금 우리가 대기업들 임금 체불하는 중대재해처벌 다 지금 성역 없이 수사하고 처벌하고 법적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도 그럼 탄압 이후의 소원술인가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노동계가 지난번에 우리가 또 법에 의하면 회계 서류 이런 것들 3년간 비치 보존하게 돼 있어요. 비치를 해놔야 조합원이 가서 볼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확인하겠다. 법을 지키고 있는지. 네. 그동안에는 법치가 방치가 됐던 거지. 정부가 자기 역할을 안 한 거예요. 근데 하고 있는지 확인하겠다 그러는데 상급 노조에서 뭐 탄압이라고 그러고 자수성 침해라고 그러는데 법을 정부는 집행을 할 그런 책무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98% 이상 노조가 다 사실은 했거든요. 네, 지금 이제 저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로 민주적으로 조합원을 위해서 제대로 운영하는 조직이라면 세공제를 받다가 이번에 이 공시를 하면 그 법적인 그 결산 결과, 운영 결과를 발표할 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하고 세액공제까지 해주겠다는데 네. 그걸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자기 조합을 위한 그런 민주적인 조직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되물어 볼 수 있는 거죠. 말씀을 듣고 보니까 좀 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사실 노정이 사실 좀 대화가 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혹시 뭐 해법을 갖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저희는 뭐 언론에도 뭐 노동계랑 대화가 안 되고 특히 경사노위가 사회적 대화의 대표적인 네. 기구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대화는 사회적 대화 기구의 대표적인 기구인 경사노위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대화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는 그 공정한 산업 전환이라든가 정년 연장을 포함한 계속 고용 문제라든가 네. 그다음에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 처우 개선 문제, 특고 플랫폼 노동자들은 법의 보호에 사각지대인데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거기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언제든지 들어와라. 근데 안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사회적 대화의 한 방식이지만 이게 다는 아닌 거고 대화를 하자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부당한 결부라고 하잖아요. 부당한 결부. 네. 법을 어겨서 경찰이 정당한 공권력 집행을 했는데 그것을 노동 탄압이라고 그러면서 우린 대화를 못 하겠다. 그러면 이것은 올바른 사회적 책임 있는 경제 주체로서 노동조합이 할 역할은 아닌 거고 네. 그 외에 노동조합은 그럼 대화가 없느냐? 선별적으로 그럼 예를 들어 최저임금위원회 같은 경우 그것도 사회적 대화 기구죠. 네. 그리고 또 뭐 다른 위원회, 뭐 고용보험과 관련돼서 뭐 고용보험제도 실업급여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보장성을 강화할 건가 이런 거 할 때 노동계 들어와서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선별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는데 네. 다만 경사노위에서 대화 안 하는 것을 뭐 대화를 안 한다. 오늘도 저기 방송에 왔는데 한국노총 그 지도부가 저한테 뭐 아이로 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소환을 주고 간 걸로 좀 문자가 왔네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이슈 좀 짚어보죠. 예. 지난주 추석을 앞두고 법무부 장관과 예. 함께 그 임금 체불에 대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내용을 보면 임금 체불 문제 해결하는 게 이게 노동개혁의 시작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만큼 이제 강력한 의지를 표명을 하셨습니다. 임금 체불 현황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아마 제 기억에는 최초로 한 것 같은데 네. 그만큼 윤석열 정부가 이 약자 보호와 임금 체불에 대한 그 강력한 단속 의지를 표명한 거라고 볼 수 있죠. 9월 21일 날 제가 이제 국토부랑 합동으로 현장 단속을 들어갔고 네. 곧 결과도 발표할 겁니다. 그리고 25일 날 이제 법무부 장관이랑 합동 담화를 했는데 체불 현황을 보면 2019년에 한 1조 7천억으로 정점을 찍었어요. 그 후에 추세적으로 감소를 해오다가 금년 들어서 이상하게 한 30%가 늘어난 1조 1,400억. 그리고 근로자 수도 한 18만 명, 네. 한 14%가 늘어난. 그래서 이 줄어들다가 이제 갑자기 증가하는데 그 심각성이 있고 그 다음에 체불을 보니까 반복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까 같은 사업장에서 네, 그래서 벌어진다는 얘기군요. 우리가 이 체불은 반사회적 범죄고 그리고
이 임금은 떼먹어도 된다는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거 다 쓰고 나 노동자는 쓰다가 버린다, 뭐 부속품질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처럼 다른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는 다 지불하지만 네. 임금은 떼먹어도 된다. 내가 여유 있을 때 준다. 이게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네. 그래서 상습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게 마약과 같은 거다. 이것이 주는 근로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생계를 박탈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정당하게 노동력을 제공한 것은 대가를 안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제의식이 없는 듯. 그래서 이건 마약과 같은. 그리고 한번 체불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하는. 물론 경영 상태가 어려운 분들도 있겠지만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근절 의지를 가지고 한 3가지 차원에서 저희들이 접근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게 재산을 은닉하거나 반복 상습하는 이런 악의적인 것은 뭐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네. 그리고 소액 체불을 해도 이게 고의적인 체불이다. 이거는 정식 기소를 한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 동기 대비해서 구속 수사가 3배나 늘었고 정식 기소도 2배나 늘었고, 대표적으로 아마 이름만 대도 아는 유명한 전자업체인데 302억을 체불했습니다. 청산 의지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바로 구속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체불이 그 건설업이라든가 외국인 근로자들 이런 데 취약업종, 취약기업, 취약 근로자들한테 많이 발생을 해서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또 집중 단속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네. 불법 다단계 하도급 뭐 이래서 이제 국토부랑 합동으로 단속해서 불법 다단계 하도급도 저희가 이제 단속을 하는 거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도 개선이 중요한데 그동안에 이게 이제 솜방망이 처벌 뭐 그래서 뭐 벌금 내고 말지 뭐 이런 것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제도가 좀 미비한 게 있는 것 같다. 네. 그래서 이번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지금 저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는데 네. 그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다. 예를 들어서 그 임금 체불을 한 그런 아주 악의적인 기업주들에 대해서는 한국 사회에서 뭐 사업을 못하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신용의 공여, 금융기관을 이용하는데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명단을 공표하거나 또는 정부 입찰하는 데 참여를 못하게 한다든가, 그래서 다각도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서 이 임금 체불을 예방할 수 있는 네. 그런 제도 개선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서요. 지금 노동시장 이중 구조 개선 문제도 이게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입니다. 이건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이신데 노동개혁의 핵심 목표 중에 하나는 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일 거고, 네. 그것은 노동시장이 원활하게 작동이 되는데 거기에 이제 이중구조라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개혁은 의식 관행 제도를 바꾸는 것이 종합적으로 되는 거고, 네. 그중에 이제 의식 관행에 이제 법을 우습게 하는 노사 모두. 그래서 아까 뭐 체불, 괴롭힘, 중대재해 뭐 이런 거 다 구속 수사 검증에 간다는 거고, 그거를 이제 하는데 이중 구조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현대판 반상제도다. 네. 비슷한 일을 하거나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 원청 대기업에 근무하면 100을 받는다, 임금을. 그랬을 때 하청 협력업체에 뭐 비정규직이다, 그러면 뭐 45분이 못 받는. 그래서 반상제도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서 그럼 절로다가 점프를 할 수 있느냐? 그것도 뭐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구조화된 거고 단절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제 노동개혁의 핵심 목표고, 네. 근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것이 산업 경제 구조, 그 경직된 노동 법제, 노사관계 관행, 그러니까 이제 원청에서 노사가 담합해서 그거를 하청에다 전가하는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뭐 최저임금을 대폭 올린다 할지, 뭐 전부 정규직으로 인위적으로 법제화한다 할지, 이게 이제 부작용만 있는 거죠. 그래서 뭐 2, 3조를 개정한다, 노조법 네. 이런 건 올바른 대책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네. 그래서 종합적으로 가는데, 종합적인 이중구조 개선 대책은 저희들이 상생임금위원회라고 지금 가동을 하고 있는데 아마 10월 중이면 네. 그 제도 개선 권고안이 나올 겁니다. 아. 그래서 이게 역사적인 근원이 어떻게 돼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네. 권고안이 나올 거고, 그 전에 이제 저희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건 훌륭한 사회적 대화 모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아까 네. 뭐 사회적 대화 말씀하셨는데, 대화하기 싫은 사람들
대표성도 취약하고 전체를 다 포괄하기는 이해관계가 너무 다른 분들이 네. 대화를 해봐야 이게 겉돕니다. 네, 네. 진정성도 없고. 그런데 정말로 밀접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당사자들끼리 구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네.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하면 진정성도 있고 유연성도 있고 지속성도 있어요. 네. 그래서 지난 2월 달에 이 다단계 하도급이 있는 이 조선업 거기도 이제 엄청난 이중구조 격차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를 2월 달에 이제 그 상생 협약을 체결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저 석유화합이 또 이 장치 산업이고 다단 이 하도급 협력체가 많고 네. 24시간 풀로 가동하는데 이 협력업체 간 격차가 너무 커서 네. 협력업체는 구인난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행히 그쪽 업계에서 지금까지도 서로 상생 협력 동반 성장을 위해서 애써 왔는데 정부가 이런 걸 추진하는 걸 알고 자발적으로 하겠다. 네. 그래서 이번에 전문가가 들어가서 하고 이렇게 되면 정부는 이분들이 하는 것들 인센티브를 줘서 합의하고 이행하니까 그래서 인력 지원, 그다음에 훈련 지원, 뭐 중대재해 안전 예방, 네. 그다음에 외국 인력 문제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지원책을 강구할 거고 이 부분을 이제 자동차 부품 산업, 철강 이런 데로다 확산을 시킬 네. 거고 이것은 바로 사회적 대화라는 게 경사노예만 가서 하는 게 아니고 기업, 지역, 업종별로 중층적으로 이렇게 네. 대화를 하는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질문을 많이 준비를 했는데 장관님께서 너무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일단은 뭐 오늘은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모성보도 다음에 또 얘기해야 되는데 모성보 청년 우리 네, 청년. 그러면 간략하게 네. 지금 저출산 고령화 네. 문제가 좀 심각하잖아요. 여러 가지 지원책이 있을 텐데 가장 역점을 두고 좀 추진하시는 지금 정책이 뭔지 그거 그렇습니다. 하나만 좀 소개를 해주시죠. 더 많이, 더 쉽게, 더 편하게 다 함께 모성보호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캐치프레이즈.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경력 단절이 이제 심각한 건데요. 그래서 그렇죠. 저희들은 육아기에 애들 키울 때 휴직을 하면 안 되고 노동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많이 줄여주면 경력 단절도 안 되고 그래서 현재 그거를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하는 거를 6학년 때까지 저희가 늘려주는 네, 네. 그리고 예산도 한 4천억 늘려가지고 역대 최대 2조 8천억을 내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만큼 저출산 관련. 예, 저출산 네. 관련해서 이게 뭐 한국 사회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 말고 뭐 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장관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